여기는 미국 국제안보 대강당입니다. 모두가 경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보다 위라고요? 장난하십니까? 세계 강대국 순위가 화면에 뜨는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학생들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공개 항의를 합니다. 자원도 없고 전통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넘습니까? 하지만 이 반발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숫자 하나, 계약서 한 장, 그리고 출발점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들의 확신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자원 제로, 전쟁 폐허, 지원은 유럽의 26분의 1. 그 악조건에서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했기에 전 세계가 뒤집히는 결말을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단 하나의 사실이 전 세계인들을 침묵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순간을 함께 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국제안보 싱크탱크 선임연구원이죠. 제 전문 분야는 나토 방산 조달이었어요. 계약서를 읽고 납기를 분석하고 숫자로 판단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감정은 넣지 않아요. 그게 제 원칙이죠. 그날은 워싱턴 국제안보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컨벤션 홀에는 30여 개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까지요. 저는 뒤쪽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주제는 차기 세계 강대국 순위였어요. 딱히 관심 없었습니다. 어차피 예상 가능한 결과일 테니까요.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발표할 자료는 군사력, 경제 규모, 기술력, 외교 영향력을 종합한 순위라고요.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예측했습니다. 1위는 미국이겠죠. 2위는 중국이고요. 3위는 러시아나 독일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화면에 순위가 하나씩 떴을 때 6위에 예상 밖의 이름이 올라왔어요. 대한민국.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웃음이 터져나왔죠. 왼쪽에 앉은 독일 대표단이 먼저 웃었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도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탈리아 관계자는 고개를 저으며 옆 사람과 속닥거렸죠. 한국이요? 진짜요?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똑바로 봤어요. 6위, 대한민국.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 순위에 이의가 있는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손이 몇 개 올라갔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말했죠. 한국은 인구 5천만의 중견국입니다. 제조업은 강하지만 전통도 깊이도 없어요. 6위는 과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관계자도 손을 들었어요. 문화도 외교도 군사도 유럽 강대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죠. 이 순위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자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에밀리 카터 연구원 의견이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방산 조달 전문가이고 한국계 이름을 가진 분이니 객관적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계라는 말이 나오자 회의장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독일 대표단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 저 사람 한국 편이겠네. 그런 표정이었죠. 프랑스 쪽에서도 비슷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저는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는 데이터만 믿는 사람입니다. 국적이나 혈통은 제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한국이 6위라는 결과에 대해 지금 당장 반론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웃기 전에 숫자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장이 싸늘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비웃듯 말했어요. 숫자요? 우리도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어색하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6위,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커피를 들고 같은 자리에 앉았죠. 회의장은 어제보다 더 붐볐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한국 순위 논쟁이 있었다더라. 한국계 연구원이 말을 아꼈다더라. 그런 얘기들이 복도에서 들렸죠. 독일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웃던 그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죠. 그는 제 옆을 지나가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소는 없었어요. 프랑스 대표도 입장했습니다. 여성이었는데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그녀는 동료들과 속닥거리며 저를 힐끔 쳐다봤어요. 이탈리아 관계자도 앞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어제 논쟁이 있었던 순위에 대해 추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어요. 자유발언 시간을 주겠다고 했죠. 독일 대표가 바로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순위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분명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섭위는 과대평가예요. 제조 전통을 보십시오. 독일은 200년의 공항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300년의 군사전략 전통이 있죠. 한국은 고작 70년입니다. 전략적 깊이가 다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바로 이어받았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죠. 문화적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예술, 철학으로 세계를 이끌어왔어요. 외교도 그렇고요. 한국은 이제 막 국제무대에 나온 신생국 아닙니까? 군사력도 미국 의존도가 높고요. 이 모든 걸 고려하면 6위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탈리아 관계자도 한마디 거들었죠. 우리도 동의합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는 크지만 그게 전부예요. 군사작전 경험도, 외교 네트워크도, 문화 소프트 파워도 유럽에 비하면 한참 부족합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죠. 사회자가 제 쪽을 봤습니다. 에밀리 연구원 반론 없으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독일 대표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프랑스 대표는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오늘은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죠.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독일 대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반박 안 하신다고요?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신 건 결과입니다. 저는 출발점을 보고 있어요.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출발점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가 전부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세션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동료 하나가 다가왔어요. 미국인 남성이었는데 제 대학 동기였죠. 에밀리, 왜 반박 안 했어? 너 데이터 많잖아.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말하면 감정 싸움이 돼. 저는 숫자로 말하고 싶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물었죠. 굳이 이 싸움을 할 필요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왜 가슴이 답답한지요. 저는 한국계지만 한국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민일 세대였고 저는 완전히 미국식으로 자랐죠. 한국어도 못했어요. 한국에 대한 애착도 없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산 계약 문서, 나토 조달 기록, 유럽 무기 납기 데이터까지요. 화면을 보며 숫자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쏟아졌어요. 트위터였습니다. 누군가 어제 회의 영상을 올렸더군요. 제목이 있었죠. 한국계 연구원 한국 옹호 포기.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을 읽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한국 사람도 인정 못하네요. 키읔키읔 유럽한테 제대로 박혔네. 반박도 못함 저 연구원 양심은 있나 봄. 한국 6위는 개소리지.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SNS를 더 보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요. 조식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동료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죠. 한 명이 말했어요. 에밀리, 어제 영상 봤어. 힘들었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짧게 대답했죠.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어요. 그런데 정말 반박 안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세션은 건너뛰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죠. 싱크탱크 상사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에밀리, 이번 포럼에서 너무 주목받고 있다. 조심해. 우리는 중립기관이야.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중립. 그게 뭘까요? 저는 평생 중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한국계라는 이유로 한국 편을 들지 않으려 했고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으려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중립이 뭔지 모르겠더군요. 사실을 말하는 게 중립인가요? 아니면 침묵하는 게 중립인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톰이라는 친구였죠. 그는 국방부에서 일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어요. 에밀리 영상 봤어. 내가 왜 말 안 했는지 알아. 하지만 굳이 이 싸움 할 필요 있어. 한국이 몇 위든 내 커리어랑 상관없잖아.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너 괜찮아? 저는 입을 열었죠. 톰,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내가 지금 한국 편을 들려는 건지 아니면 사실 편을 들려는 건지 모르겠어. 그가 웃었습니다. 그게 같은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가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제부터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죠. 독일 대표가 웃던 모습,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 치던 표정, 회의장에서 터져나온 야유들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부모님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6살이었고 부모님은 이제 막 미국에 정착하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두 분 다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저한테는 절대 한국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 사람처럼 살라고 하셨어요. 영어 잘하고 미국 친구 사귀고 미국 대학 가라고요.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한국은 제게 먼 나라였어요. 부모님 고향일 뿐이었죠. 한국 음식은 먹었지만 한국 역사는 몰랐고 한국어는 못했지만 한국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매한 정체성이었어요.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니까 어느 쪽 편도 들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몰랐죠. 한국이 제게 뭐였냐고요. 그냥 부모님 나라였을 뿐인데요. 하지만 화가 났습니다. 그 웃음이, 그 비웃음이 무언가를 건드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방산 계약 문서들을 펼쳤어요. 폴란드 K9 계약서, 나토 조달 기록, 유럽 무기 납기 데이터까지요.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독일 납기, 프랑스 납기, 이탈리아 납기, 그리고 한국 납기를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죠.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졌고 비교표가 만들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명확하게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여전히 조롱이 이어지고 있었죠. 한국 6위 키읔키읔키읔 개근의 한국계 연구원도 포기했다는데 저는 댓글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세션에서 말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하기로요. 한국 편이 아니라 사실 편으로요. 숫자 편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 앞쪽 좌석에 앉았어요. 노트북과 USB를 챙겼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회의장이 채워졌어요. 어제보다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죠. 독일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웃는 듯한 미소였죠. 프랑스 대표도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동료와 속닥거리며 제 쪽을 힐끔 봤어요. 이탈리아, 영국, 일본 대표들도 자리에 앉았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간의 논쟁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추가 발언이 있으면 하라고 했죠.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허락하자 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이틀간 충분히 논의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6위는 과대평가예요.
전통, 깊이, 영향력 모든 면에서 유럽 강대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순위는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대표도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죠.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사회자가 눈을 깜빡이며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 연구원 발언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으로 말했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결과만 보셨습니다. 출발점은 보셨나요? 독일 대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출발점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저는 USB를 사회자에게 건넸어요.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연결했죠.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1953년 서울이었어요. 폐허였죠. 건물은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벽돌 위를 걷고 있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게 한국의 출발점입니다. 1953년이에요. 전쟁이 끝난 직후였죠. 두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1953년 8이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차들이 다니고 있었고 전차도 운행 중이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입니다. 전쟁 피해는 있었지만 도시는 살아 있었어요. 산업 기반도 남아 있었죠. 세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1953년 베를린이었어요.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벽돌을 나르고 있었고 트럭이 자재를 운반하고 있었죠. 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독일도 전쟁으로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마셜 플랜이 있었어요. 미국이 130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오늘날 가치로 1,500억 달러입니다. 네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다시 서울이었어요. 1955년이었죠. 여전히 폐허였습니다. 사람들은 천막에서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맨발이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이 받은 원조는 50억 달러였습니다. 독일의 26분의 1이에요.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회의장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독일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프랑스 대표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봤죠. 이탈리아 관계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국에 200년 제조 전통이 있냐고요? 300년 군사 전략 역사가 있냐고요? 맞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로에서 시작해본 적 있으신가요? 독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공평한 비교가. 저는 말을 끊었어요. 공평하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 요점입니다. 여러분은 결과만 보고 한국을 평가하셨어요. 하지만 출발점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 아닙니까? 지금을 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지금을 봐야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그래프였어요. 1953년부터 2023년까지 GDP 성장 곡선이었죠. 한국의 선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선은 완만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70년입니다. 한국이 제로에서 세계 10위 경제로 올라온 시간이에요. 같은 기간 유럽은 기존 기반 위에서 성장했죠. 각도가 다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USB를 뽑았어요. 화면이 꺼졌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신 건 이해합니다. 결과만 보면 한국은 작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출발점을 보면 다릅니다. 비교의 기준이 틀렸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독일 대표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고 프랑스 대표는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변했어요. 확실히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단상에 섰어요. 요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거든요. 에밀리 연구원 출발점 이야기를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가득 찼어요. 오전보다 사람이 더 많았죠.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독일 대표는 앞줄 가운데에 앉아 있었어요.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봤죠.
프랑스 대표는 노트북을 열고 있었고 이탈리아 관계자는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다시 꽂았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자원 보유율 그래프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천연자원 보유율은 0.01%입니다. 석유 제로, 천연가스 제로, 철광석 제로예요. 에너지 의존도는 97%입니다. 거의 모든 걸 수입해야 한다는 뜻이죠. 독일 대표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독일은 석탄이 있었습니다. 철광석도 있었어요. 프랑스는 우라늄과 농토가 있었죠. 영국은 북해 유전이 있었고요.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한국은 땅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화면을 띄웠어요. 1953년 경제 지표였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같은 해 프랑스는 1200달러였어요. 독일은 1100달러였죠. 18배 차이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맹률은 78%였어요. 10명 중 8명이 글을 못 읽었죠. 산업시설은 80%가 파괴됐습니다. 발전소, 공장, 철도, 항구 모두 무너졌어요. 제로였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였죠. 네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마셜플랜 지원금 비교표였어요. 국가별로 받은 금액이 나와 있었죠. 저는 숫자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독일은 13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90억 달러였어요. 영국은 110억 달러였죠. 한국은 50억 달러였습니다. 독일의 26분의 1이에요. 독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 배상금도 갚아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 기반은 남아 있었어요. 숙련된 기술자도 있었고 교육 시스템도 살아 있었죠. 한국은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학교가 불탔고 선생님들은 죽었어요. 기술자는커녕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부족했죠. 다섯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1950년대 한국 사진이었어요. 아이들이 미군 부대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죠. 여자들은 폐허에서 벽돌을 주우고 있었고 남자들은 깡통으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게 출발점입니다.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어요. 흙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수저 자체가 없었죠.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섯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1960년대 한국 수출품 목록이었죠. 1960년 한국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가발, 합판, 생선이었어요. 총 수출액은 3,300만 달러였죠. 같은 해 독일 수출액은 1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300배 차이예요. 이탈리아 관계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국 대표는 팔을 풀고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저는 일곱 번째 화면을 띄웠죠. 1970년대 사진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었죠. 경부고속도로입니다. 1970년에 완성됐어요. 중장비가 부족해서 사람이 직접 팠죠. 이 도로를 만드는데 2년 반이 걸렸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여덟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1980년대 공장 사진이었어요. 여성 노동자들이 줄지어 앉아 일하고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수출로 번 돈은 다시 공장에 투자됐습니다. 기술을 사고 기계를 들여오고 사람을 교육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죠. 주말도 없었고 휴가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어요. 아홉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1990년대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1990년대입니다. 30년 만에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가발에서 반도체로 올라온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USB를 뽑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그리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200년 전통이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게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요. 자원이 없으니 기술을 만들어야 했고 전통이 없으니 새로 배워야 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해야 했죠. 그게 한국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앉으면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어요. 반박도 없었죠.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15분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물을 한 컵 마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어요. 아드레날린이었죠. 동료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잘하고 있어.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션이 재개됐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어요. 추가 발언 있으신가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다시 단상에 섰죠.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올라갔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출발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죠. 저는 화면에 문서를 띄웠어요. 계약서였습니다. 폴란드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죠. 2022년 폴란드 방산 계약서입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 구매 계약이에요. 저는 제가 직접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숫자들이 선명했죠. 계약 날짜는 2022년 7월 27일입니다. 폴란드는 급했어요. 러시아 위협 때문이었죠. 독일제 레오파르트도 검토했고 프랑스제 르클레르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선택했어요. 독일 대표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납기였어요. 저는 숫자를 하나씩 읽었죠. 독일이 제시한 레오파르트 EH 납기는 5년에서 7년이었습니다. 첫 배치가 2027년이에요. 프랑스 르클레르는 6년이었죠. 프랑스 대표가 펜을 내려놨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석 달을 제시했습니다. 첫 배치를 그해 10월에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폴란드는 믿지 않았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사진이었어요. 폴란드 그단스크 항구였죠. 배에서 K 전차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2022년 12월 14일. 석 달이 아니었습니다. 넉 달 반 걸렸어요. 하지만 도착했습니다. 약속보다 한 달 늦었지만 독일보다는 4년 빨랐죠. 저는 다음 데이터를 띄웠어요. 생산 일정표였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합니다. 재고를 쌓지 않지만 부품은 미리 확보해 놓죠. 조립은 빠릅니다. 독일은 한 달에 5대였죠.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허락했어요. 우리는 품질을 중시합니다.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품질은 중요하죠. 독일 대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폴란드는 2022년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으니까요. 7년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석 달도 길었지만 7년보다는 나았죠. 이게 한국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쓸 수 있는 무기를 원했으니까요. 나토 조달 보고서였어요. 제가 작성한 것이었죠. 나토 회원국들의 방산 조달 납기 평균입니다. 유럽 평균은 6년이에요. 미국은 4년이고요. 한국은 1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답했죠. 유럽은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죠. 빠르게 만들고 현장에서 수정해요. 어느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급할 때는 한국 방식이 통한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K9은 현재 10개국이 사용합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인도, 호주까지요. 모두 같은 이유로 선택했어요. 빠르니까요. 저는 화면을 끄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 없이 말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약속을 지킨 나라와 약속만 한 나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완벽한 무기를 7년 뒤에 받는 것과 충분히 좋은 무기를 석 달 만에 받는 것 중에서요.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6위에 오른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시스템 때문이에요. 이게 70년 동안 한국이 배운 겁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앉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로비에서 독일 대표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멈춰 섰어요. 저도 멈췄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오늘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옹호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비웃는 게 아니었죠. 진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옹호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데이터를 말했을 뿐이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 목소리에는 감정이 있었어요. 숫자만 읽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감정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 세션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죠. 앞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제 자리였던 것 같았어요. 사회자가 저를 보고 손짓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라고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죠. 단상에 섰습니다. 노트북도 USB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크 하나만 잡았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대표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계입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저는 미국에서 자랐죠. 한국어는 못합니다. 한국 역사도 잘 몰라요. 한국에 가본 적도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냥 부모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조심했습니다. 한국 편을 들지 않으려고요. 연구할 때도, 보고서 쓸 때도, 회의할 때도요. 혹시라도 누가 말할까봐 두려웠어요. 저 사람 한국계라서 편향됐다고요. 그래서 더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한국 관련 데이터는 일부러 빼기도 했어요. 의심받기 싫었으니까요. 독일 대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틀 전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졌을 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몰랐어요. 그냥 한국이 비웃음당하는 게 불편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 사람 한국계라서 감정적인 애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데이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참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한국이 유기가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죠. 한국계라는 이유로 의심받을까봐요. 하지만 그게 더 비겁한 거였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틀간 제가 보여드린 건 국뽕이 아닙니다. 한국 찬양도 아니에요. 그냥 공정한 비교였습니다. 출발점이 달랐다는 것, 조건이 달랐다는 것, 그런데도 결과는 비슷하다는 것이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한국계든 아니든 이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프랑스 대표는 펜을 내려놨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웃으셨습니다. 전통이 없다고, 깊이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한 가지를 놓치셨어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요. 자원이 없으니 만들어야 했고, 도움이 없으니 스스로 해야 했어요. 전통이 없으니 새로 배워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을 옹호한 게 아닙니다. 불공정에 저항한 거예요. 출발점도 보지 않고 결과만 보고 비웃는 게 공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제 양심입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앉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참았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쪽에서였어요. 한 명이 치기 시작했고 2명, 3명이 따라했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프랑스 대표도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 관계자도요. 회의장 전체가 박수를 쳤죠.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박수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았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회의장은 여전히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요. 포럼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독일 대표였어요. 그는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에게 내밀며 조용히 말했죠. 자료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놀라 그를 봤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싶습니다. 납기 문제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한국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우리가 너무 안이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프랑스 대표도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였죠.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결과만 봤습니다. 출발점을 보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프랑스도 변해야 할 것 같네요. 빠르게요. 이탈리아 관계자가 왔습니다. 영국 대표도 왔어요. 한 명씩 명함을 건넸죠. 자료 부탁한다고 함께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명함을 받았어요. 가방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 밖을 봤습니다. 사흘 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풍경을 봤었어요. 그때와 지금이 달랐습니다. 뭔가 변한 것 같았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포럼 영상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달랐죠. 한국계 연구원 유럽을 침묵시키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데이터 앞에서 할 말이 없네요. 출발점 비교 진짜 소름. 저 연구원 양심 있다. 한국계인데도 감정 안 쓰고 숫자로만 말함.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감정 안 썼다고요?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었어요. 다만 숫자로 말했을 뿐이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였죠.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흘이 뭐였을까? 저는 뭘 증명한 걸까요? 한국이 6위라는 것? 아니면 제가 한국계라는 것? 잘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한국은 강대국이 될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전통도 없었어요. 도와줄 나라도 없었죠. 하지만 바로 그래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이겨야 했고 돈이 없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전통이 없으니 유연해야 했고 도움이 없으니 스스로 해야 했죠. 그게 한국이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하고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면세점을 지나다가 한국 화장품 매장을 봤습니다. 한국 전자제품 매장도 보였죠. 한국 라면도 팔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했죠. 게이트에 앉았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봤어요.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독일 국방부였어요. 자료 감사하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달 베를린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발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가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지난 사흘이 떠올랐습니다. 웃음, 야유, 침묵, 박수. 모든 순간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6위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6위는 이야기였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나라의 이야기, 멈추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불가능을 이긴 선택들의 이야기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세상에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작아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왜 말하고 싶었는지요. 한국계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불공정이 싫었던 거였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였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적었어요. 다음 연구 주제 아시아 신흥국의 방산 시스템 비교. 웃음이 났습니다. 할 일이 많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어떤 순간에 가슴이 뭉클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실 거죠?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